안녕하세요. 오늘 시승하게 될 차량은 2016년에 출시한 올뉴 카마로 SS 모델입니다. 이 차의 재원을 보면은 차량 가액은 5,027만원이고요. 출력은 453마력, 배기량은 6200cc V8기통 엔진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지만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가성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 머스탱에 비하면은 도로상에서 잘 보이지는 않죠.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1리터에 $1인가? 어쨌든 엄청 싸죠. 그래서 고배기량 6200cc 되는 차량도 엄청 많이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일반유 같은 경우에는 뭐 1350원 정도 하고, 고급유는 더 비싸죠. 1700원, 1600원 정도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트림은 단일 트림으로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200cc 밖에 없기 때문에 6200cc만 판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2.3 에코부스터랑 5.0 GT 모델이 두 가지가 판매되고 있는데, 두 가지 판매 비율로 보면은 2300cc가 주력 모델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2300cc가 이제 잘 팔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6200cc랑 2.0 터보 모델 아니면 3.0 터보 모델이 있었다면은 이 차도 포드 머스탱 못지않게 불티나게 팔렸을 텐데, 아쉽게도 6200cc 밖에 없기 때문에 판매량은 포드 머스탱이랑 상당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거를 이제 쉐보레에서도 인식을 했는지 한국에도 더 뉴 카마로 SS 모델부터는 2.0 터보 모델인가요? 10단 변속기를 가지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드 머스탱이랑 카마로랑 한국에서도 라이벌 선상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앞에 전면부부터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카마로 같은 경우에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범블비로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마로 같은 차를 보면은 보통은 노란 색깔로 많이 돼 있고, 데칼로 이렇게 그 검은 색깔로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 영화 아니었으면 한국에도 이 정도의 인식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영화에서 많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죠. 앞에부터 살펴보면은 이 라이트가 엄청 작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야간의 시안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 전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일반 라이트 기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쌍라이트 역할 기능도 같이 하는 헤드램프죠. 그런 헤드램프가 또 제 기억에는 뭐가 있냐면은 올뉴 모닝이랑 뭐 비교할 건 아닌데, 올뉴 모닝도 하나의 헤드램프에서 두 가지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셈이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불이 들어오는 곳이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인데, 이쪽에는 그냥 전구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면발광으로 흰 색깔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이뻐요. 깜빡이를 켜게 되면은 면발광이 꺼지고 깜빡이가 들어오고, 다시 깜빡이를 끄게 되면은 그 주간 주행등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도 자세히 보면은 카마로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인테이크 있죠? 인테이크 이것도 안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다 뚫려 있음으로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 효과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도 발생하는 열을 여기에 공기가 들어감으로 통해서 더욱더 냉각 효과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상당히 잘 해놨네요. 안에 부품도 다 보이고, 네, 잘 돼 있고, 타이어 안쪽이 휠 하우스 이쪽이 있죠? 이쪽이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쪽에도. 네. 보이시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타이어 지면에서 발생하는 열 같은 경우도 보다 빨리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후드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뚫려 있죠. 국산에 보니까 스팅어 3.3은 이렇게 그냥 무늬만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뚫려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려 있어서 엔진열도 더 빨리 뽑을 수 있죠.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와서 한번 달려보니까 이제 여기서 연기가 팍 나더라고요. 연기가 팍 나요. 전 처음에 차에 뭐 너무 오래 안 타가지고 차에 뭐 불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뜨거운 엔진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쪽에 수증기 같은 게 팍 빠져나오더라고요. 연기가 이제 냉각이 되면서.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운전석 쪽 앞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SS 배지가 붙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 차가 SS 모델이다 알 수가 있는 건데, 카마라 같은 경우에는 SS 모델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붙어 있죠. 없는 차량이 없어요. 이쪽에도 당연히 인테이크 커버가 있고, 이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좀 생소한 이거 있죠. 이거는 미국에서 직수입해온 차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동차법에 이게 이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 차에서는 좀 보기가 드물고 보는 게 드물고, 미국에서 넘어오는 차들 있죠. 벤츠도 S클래스인가 그런 것도 이제 미국에서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모델은 이런 게 다 있죠. 한국에서는 필요 없고. 어쨌든 그 다음에 휠을 한번 볼게요. 휠은 앞에는 245, 40, 20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인치라는 휠이죠. 그러니까 타이어를 또 보면은 메이드 인 USA 있죠. 이걸로 또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이드 인 USA 타이어를 꽂고 있는 거 보니까 출고하고 나서 타이어를 한 번도 안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면에 보면은 좀 마모가 좀 일어났죠. 휠이, 이 스포크가 뻗은 휠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휠이에요. 이게 세척할 때도 엄청 편리하고 이런 직선적인 라인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뻐요. 휠도 굉장히 이쁘고, 그 다음에 안에 보시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브레이크랑 비교하면은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글자로 카마로 브렘보라고 돼 있어요. 브렘보. 그러니까 브렘보랑 카마로랑 이제 협작을 해서 이제 카마로에 맞는 제품이 들어가 있죠. 한국의 제네시스 쿠페 브렘보 옵션이나 아니면은 저기 제네시스 G70에 들어가는 거나 아니면 스팅어 3.3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브렘보 브레이크죠. 그 다음 에쿠스는 좀 달라요. 에쿠스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만도 브레이크 퍼피거든요. 만도 에쿠스나 저기 EQ 아니면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G90 모델 있죠. 그거 아니면 G80에 있는 그 포피는 만도에서 나오는 만도 브레이크예요. 만도 브레이크랑 브렘보랑은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또 팁 아닌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포피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포피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만도 브레이크를 많이 하세요. 만도 브레이크를 많이 하시고, 나는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브레이크 하나는 좀 더 괜찮은 걸로 해야겠다 하면은 보통 브렘보를 많이 하세요. 뭐 그거 하고 뭐 브레이크도 요즘에는 회사가 엄청 많죠. 회사가 엄청 많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번에 자동차 법이 또 뭔가 바뀌어가지고 브레이크를 튜닝하려고 하면은 이게 성능 인증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막 브레이크를 갖다 사서 붙이면은 그것 또한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장착하실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기 검사하실 때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그렇고 이 측면에도 카마로 배지가 들어가 있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에도 LED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딱히 이쁘지는 않아요. 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쪽 뒤쪽에만 LED를 심어 놓고 전체 다 들어오게끔 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이거 수동이에요. 수동. 이게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게 좀 수동이에요. 수동. 저는 처음에 보통 국산차는 닫힘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두 번 누르면 문 잠기면서 백밀러가 접히잖아요. 근데 안 접혀요.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수동이더라고요. 수동. 아유씨, 뻑뻑이도 더럽게 뻑뻑하네. 수동이고, 이제 도어 손잡이도 딱히 뭐 기능이 있는 거는 아니고, 버튼을 열고 다시 잠그고 하는 이 역할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유구는 조수석 쪽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이제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75, 35, 20 돼 있고 똑같이 20인치 휠이지만은 타이어 넓이가 앞에랑 다른 거죠. 높이도 다르고, 뒤에서 보면은 이게 275 타이어 꽂으면은 엄청 엉덩이가 빵빵해 보여요. 저번에 제가 시승했던 5GT도 뒤에서 보면은 엄청 빵빵하죠. 빵빵한 느낌. 타이어가 이제 그 몫을 항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또 뒤에 타이어가 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차는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보통 후륜구동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저 면적이 더 넓죠. 제네시스 쿠페나 아니면 뭐 스팅어, G37 뭐 등등등 후륜으로 가는 차에다가 이제 조금 약간 스포티한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뒤에 타이어가 더 넓어요. 더 넓고 이제 브레이크도 뒤에가 이제 포피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도 똑같이 브렘보라 돼 있고 뒤에는 포피고 앞에는 6P인가 봐요. 6P.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브레이크 튜닝을 하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로 볼게요. 그러니까 원피에서 포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 발 냄새만 맡아도 차가 멈춘다. 아니, 발만 브레이크 살짝 얹어도 차가 앞으로 꼬꾸러진다. 뭐 노즈 다운 뭐 이게 엄청 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조금 밟으면은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서줘야지, 딱 이 정도?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브레이크 패드도 수명이 조금 됐다 보니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확 이렇게 쓰는 느낌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꺾인 게 저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꺾인 게 뒤에서 운전하다가도 백밀러를 보면은 이런 큰 이렇게 휀다로 떨어지는 이 부위가 너무 이뻐가지고 야, 내가 진짜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거죠. 라인이 엄청 이뻐요. 엄청 이쁘고 그 다음에 뒤쪽을 보면은 이 스포일러도 순정으로 나오는 스포일러죠. 네, 스포일러도 이쁘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티커 데칼이 트렁크까지 떨어지는 거죠. 스포일러랑 같이 포함해서 뒤쪽에 브레이크 등 이런 거를 보면은 약간 말리부 스타일처럼 나왔다. 브레이크 등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후진등은 따로 있어요. 후진하면은 여기서 이제 흰 색깔 LED 등이 나오더라고요. 흰 색깔 LED 등이 나오니까 야간에 후진하면은 요 카메라 있죠.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게 더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땅바닥이 아무리 길이 좀 어두워도 흰색 등이 나오니까 잘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머플러인데요. 머플러는 양쪽에 다 있죠. 저쪽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 머플러가 약간 나팔관처럼 생겼어요. 나팔관처럼 생긴 거는 조금 뭐 무난하다고 말해도 될까요? 이렇게 무난한데 소리는 장난 아니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센서가 있죠. 주차 센서랑 이게 후측방 경보까지 다 기능을 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지가 희한하게 여기 SS가 붙어 있어요. 여기 보통 보면은 트렁크 라인에 붙어 있잖아요. 이제 로고에 붙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카마로, SS 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도 뒷범퍼에 여기에 붙어 있어요. 네, 이것도 좀 특이하고 이 차는 이제 트렁크를 열려고 하면은 그 스마트 키로도 열 수 있지만은 이제 이쪽에 보면은 버튼이 있죠. 얘를 누르면은 이제 열려요. 근데 조금 단점인 게 어디를 잡고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를 잡고 들기에는 좀 뭔가 스포일러가 부서질 것 같고 조금 그렇고 여기를 손 놓고 하자니 이 또 더러운 부위를 또 만져야 되니까 또 그렇고 아무튼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보시면은 이런 라인 이렇게 라인 떨어지는 거는 포드 머스탱이랑은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그런데 안쪽에는 깊이가 꽤나 깊어요. 안에 짐이 저희가 엄청 많이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엄청 큰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도 캐리어 하나 작은 거 들어가 있죠. 작은 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백팩 하나 하고 이제 제 옷하고 짜지구리를 한 거 넣었는데도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와는 달리 충분히 들어가죠. 뭐 넉넉하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충분히 들어가지만 아마 골프백은 하나 정도는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에 갇히면은 제 레버를 제껴서 탈출하면 되는 그런 레버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형광으로 다 나와 있어요. 어두운 데서 잘 보이려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천장을 보시면은 이제 썬루프도 있고 뒤에 이제 샤크 안테너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샤크 안테너가 국산 차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크기가 그러니까 길이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썬루프도 이제 여기
밖에서 보면은 엄청 개방감이 엄청 넓어 보일 것 같은데 실제로 타보면은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아래 있는 거 안에서 이제 닿는 덮개잖아요. 이 덮개가 뒤로 끝까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개방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설명하다가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 차가 5천만 원이 넘는 차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앞에는 전방 센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차체 길이도 깊고 운전석 그 포지션도 엄청 낮기 때문에 앞을 가늠하기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차는 앞에는 이제 전방 센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하실 때는 충분히 여유를 가지시고 안 되겠다 싶으면 후진해서 다시 가시는 게, 수정해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네. 아직까지는 이 차를 지금 3일째 타고 있는데 어디 끌진 않았어요. 다행이죠. 네. 좁은 데를 피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엄청 부담스러워요. 앞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는 폭도 넓고 길이도 엄청 길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포드 머스탱은 백밀러에서 사각지대가 좀 많다고 하던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각지대가 많아가지고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여기 센서가 있기 때문에 뭐 차선 변경할 때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센서가 약간 오류는 있어요. 며칠 전에 비가 왔단 말이죠. 시내를 또 주행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차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센서등이 깜빡깜빡 거리더라고요. 센서에 빗물이 흐르거나 맺히게 되면은 한 번씩 오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센서 약간은 오류가 있어요. 100% 신뢰하지는 못한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차는 프레임 리스 도어죠. 이쪽이 문 쪽에 프레임이 없고 유리창 내리면 이제 이게 딱 단데, 이 문도 엄청 길죠. 문도 엄청 길고 이게 생각보다는 문이 조금 가볍게 열리고 닫혀서 이게 무겁다는 느낌은 덜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신기한 거를 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거를 본 적은 없는데, 문을 닫으면은 보이시나요? 문을 당기면은 이 유리창이 살짝 내려갔다가 닫는 순간에 다시 또 올라와요. 보이시죠? 이쪽 마감 처리가 된 곳에 유리가 안 치고 이 사이에 유리가 잘 올라가게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풍절음이 심하다 이런 거는 제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배기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풍절음을 제가 느낄 겨를도 없었긴 하지만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죠. 근데 BMW OGT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운전석 쪽 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이 이제 가죽 질감으로 덧대어져 있는데 이게 엄청 푹신푹신해요. 인조 가죽이 아닌 것 같아요. 인조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인조 가죽인가? 아무튼 여기 안에도 쿠션이 있어가지고 운전할 때 보면은 보통 팔을 이렇게 걸 수가 있거든요. 팔을 이렇게 걸면은 이 팔꿈치 닿는 이 부분이 푹신푹신해서 느낌이 좀 괜찮아요. 이렇게 스티치 바늘땀 들어간 것도 흰색 포인트가 들어갔죠. 이것도 검은색 문짝에서 포인트 주는 것도 상당히 이쁜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쪽에 한 줄 들어가 있고, 문 잠그고 문 열고, 메모리 시트는 똑같아요. P단에 놓고 셋 누르고 1, 그 다음에 셋 누르고 2 누르면은 각자 포지션에 다 저장이 되고, 이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문 열면은 그 의자가 뒤로 좀 빠지고 다시 문 닫고 출발하면은 뭐 셋 1번에 다시 들어가고, 이 기능이 지금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요. 네, 아무튼 그런 기능이고, 전자석까지는 아니죠. 앞에 창문밖에 안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양옆에 문은 다운 오토, 업더 오토예요. 업더 오토고, 불 눌려서 조절하고, 이쪽에 불 눌려서 또 백밀러 조절하고, 불 끄면은 중립에 가 있고, 네, 그런 거고. 이 차는 오디오가 당연히 보스죠. 쉐보레는 보스 오디오를 많이 쓰니까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약간은 조금 언밸런싱한 트렁크 개폐 버튼이 있어요. 누르면은 트렁크 개폐가 되고, 수납 공간은 문 쪽에는 수납 공간이 없어요. 네, 이쪽에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논슬립 방지 패드처럼 이렇게 뭔가 덧대어져 있긴 한데, 여기 딱히 뭘 넣을 거는 없어요. 제가 휴대폰을 넣으면은 이게 덜렁덜렁 빠지기 때문에 불안해서 안 되고, 그다음 여기 넣기에는 뭐 넣으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는 논슬립 그 패드가 없거든요.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덜그덩거리기 때문에 여기도 딱히 뭘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문 쪽에는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다. 플라스틱도 마감재 보면은 사상이라고 하죠. 옆 끝에 날카로운 부분 제거하는 거, 버 제거하는 거. 이게 보통 다른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이 날카로운 부분이 이제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리려면 또 빌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섬세하게 좀 더 다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모닝은 진짜 손 비어요. 이런데 플라스틱 마감 되는 부분에 이런데 손이 비일 정도고, 아무튼 그렇고, 이쪽에도 팔꿈치가 되어 있는 이 부분도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죠. 이쪽에도 상당히 편해요. 이제 운전석 쪽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죠. 2016년에 제작된 차량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은 타이어 정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 정보도 나와 있고. 네, 또 이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 와서 이 차를 빌렸거든요. 렌트를 제 돈을 주고 빌렸어요. 빌렸는데 처음에는 2명이서 탈 생각으로 제가 이 차를 빌렸단 말이에요. 카마로를.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그래서 빌렸는데 나중에 2명이 더 합류하고 차를 어떻게, 처음에는 그 벤츠 S클래스를 바꿀까 아니면은 제네시스 G80으로 바꿀까 하다가, 아니다, 나 오늘 이거 찍어야겠다, 이번에 가서 꼭 이거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앞좌석은 남자가 타서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뒷좌석은 지금 여자분들이 타고 있거든요. 뒷좌석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에 들어갈 때는 이 어깨에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제껴져요. 근데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고, 여기서 시트가 앞으로 더 나가진 않아요. 맥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 어깨를 잡아 당기면은 등받이가 꺾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의자까지도 앞으로 다 당겨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벨트가 이제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지금 딱 봐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죠. 딱 봐도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들어가려면은 이거를 제끼고 발 놓고 타서 이제 이런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타면 지옥이에요, 지옥. 제가 이거 리뷰한다고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타봤는데 발 들어가는 레그룸은 상당히 좁고, 이제 머리 공간 있잖아요. 머리 공간이 아무래도 스포츠카다 보니까 남자가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앉은 키가 작은 사람들은 딱 앉으면은 머리가 살짝 될랑말랑. 그러니까 손가락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려나, 2개 아니면 1개 정도 들어가려나, 딱 그 정도 공간만 남고, 뒷좌석은 웬만하면 사람을 안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차 한 대 렌트를 더 못했죠. 그래서 지금 억지로 타고 있는데, 네, 이제 센터페 시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웃겨요. 보통은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못해도 이렇게 서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뉘었어요. 예. 그래서 어제 우스갯소리로 뒤에 타신 여성분들이, 이건 뒷사람을 위한 내비게이션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운전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애매하죠.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뉘었을까? 이게 참 특이해요. 이게 참 특이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보려고 하면은 또 뭐 보려면 또 볼 수는 있죠. 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BMW OGT 엄청 깠잖아요. 내비게이션 이걸 누가 쓰냐, 이딴 걸 누가 쓰냐, 저도 안 쓴다, 집이나 저장해놓고 집 들어갈 때는 쓸련지, 수입차 이런 거 다 썩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아요. 여기 가 검색하고 해서 이게 해서 찍으면은 뭐 이거는 조금 편한 것 같아요. 편하다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없을 정도고, 이게 정전식 패드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터치가 눌려서 압력식이 있고 정전식이 있는데, 이게 정전식이죠. 전정식인데 반응이 그렇게 뭐 빠른 편은 아니고 그냥 저냥 그런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도 말리부에 있는 차량이랑 뭐 똑같은 것 같고, 이것도 그냥 뭐 나빼드해요. 보는데 저희가 이걸로 돌아다녔거든요. 폰 내비도 뭐 카메라 때문에 쓰긴 썼지만 이걸로 다녀도 충분히 뭐 어려움은 없다, 이 정도 되겠고,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더 많은 기능이 나오죠. 프로젝션은 이제 폰이랑 미러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이폰 2가 스크린 나타낼 것입니다. 이거는 폰 미러링 하는 기능 같고요. 그 다음에 전화는 블루투스, 그 다음에 오디오도
지금 블루투스 제 폰이 연결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블루투스를 읽어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에 타서 시동 걸고 벨트 채우면은 노래가 흘러나와요. 네, 이 정도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제가 다른 차 탔을 때는 이렇게까지 빨랐던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 차는 블루투스 읽는 그런 속도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또 메뉴를 보면은 내비게이션은 아까 똑같고, 뭐 메시지도 있네요. 메시지도 당연히 휴대폰이랑 연결이 되면은 뭐 되겠죠. 설정에 가면은 엄청 많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 날짜, 운전 모드, 언어, 발렛 모드 하면은 이게 기능이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비밀번호를 치고 하면은 기능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발렛 모드, 그 다음에 애플 카플리. 미국 차다 보니까 아이폰이 호환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쉐보레 차들 전부 다 그렇죠. 스파크도 그렇고 말리부도 그렇고 호환이 엄청 좋고, 안드로이드 오토도 있고, 음성인식,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그 다음 초기 설정, 보건, 뭐 소프트웨어, 정보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거는 운전자 모드에 들어가면 스티어링, 이것도 오토 모드 셀렉트가 있고, 투어, 스포츠, 트랙 모드로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고, 근데 서스펜션도 이렇게 더 하드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차에 비교하면은 엑셀링, 그러니까 가속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배기음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기아 노브 근처에 보면은 배기구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 배기를 열고 뭐 닫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고 이제 핸들이랑 서스펜션 그 감도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내비게이션은 뭐 이게 다고, 공조 시스템이 조금 특이해요. 일렬로 쫙 나열돼 있고, 이 양쪽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LCD 창이 있죠. 이게 온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있어요. 보통은 통풍 시트가 조금 생색내는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풍 시트가 보통은 없죠. 열선 시트는 있어도.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고, 통풍 파란색 불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열선, 그 다음에 성에 제거 앞에,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에어컨 끄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양쪽 온도를 똑같게 하거나 다르게 하거나 이거를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거고, 오토는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바람이 나오는 거고, 이건 에어컨 외기, 내기, 환기하는 버튼이고요. 옆에는 똑같고요. 자, 이 차는 그러면 바람 세기 조절도 이제 여기 있고요. 이 차는 이제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통풍구를 돌려야 돼요. 좀 특이하죠. 통풍구를 돌리면은 20도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질감이 저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돌리는 게. 이 차의 또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비상등이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되나, 눈에 좀 잘 보이는 이 위치라든지 급한 상황에서도 손이 뻗어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기아 노브를 보면은 P, R, N, D, D에서 왼쪽으로 제끼면은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게 전환이 되는 거죠.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기아 노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행히게도 카마로는 옆으로 치고 패들 시프트를 따로 조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후진했을 때 화질은 순정 카메라 치고는 화질이 꽤 좋죠. 그 다음에 기아 노브 밑에 보면은 여기 이제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끄고 킬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옆에 보이시죠? 노란 색깔. 이게 끄고 키면은 이렇게 작동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가 있잖아요. 모드를 선택하면은, 그러니까 앰비라이트 색깔도 따라서 바뀌거든요. 지금은 트랙 모드고,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놔두면은 안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색깔이 바뀌어요. 따라서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노란색 불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 얼음 모드로 하면은 약간 하늘색 빛 나는 색깔로 바뀌고요. 이런 포인트도 모드에 따라서 바뀌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이 차는 시거잭이 좀 특이한 곳에 있어요. 이게 이제 시거잭인데 이렇게 열고 아무런 뭐 표시도 없죠. 그리고 위치도 보통은 이제 이쪽에 아니면 이쪽 이런 데 자리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는 깊이가 두 개가 달라요.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고, 앞쪽에 보시는 곳은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깊고, 뒤에 있는 거는 보다 깊이가 깊진 않죠. 컵을 놔둬도 안정감 있게 잡고는 있어요. 이쪽에 수납함을 보면은 여기에 딱히 뭐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깊이도 깊지도 않고 폭도 되게 좁아서, 제 휴대폰이 노트 9인데 노트 9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걸리죠.
아무리 넣어도 이렇게 놔둬야 되나? 이렇게 놔둬도 닫히진 않아요. 여기는 뭘 넣어야 될까요? 뭐 동전이나 아니면 뭐 영수증 같은 걸 넣을 수 있나? 아무튼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지죠. USB는 이렇게 두 곳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핸들을 볼게요. 여기 이제 반 펀칭이라 그러죠. 구멍이 쏭쏭쏭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그립감을 조금 더 도와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차도 D컷 핸들이 적용돼 있는데 이거의 장점을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국내에서 D컷 핸들을 많이 적용을 하죠. 핸들의 기능을 살펴보시면은 왼쪽에는 열선,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왼쪽 하단에 위치한 노래 다음 넘기고 이전 노래 다시 불러오고 하는 거랑 오른쪽에 보시면은 음성인식, 그다음 통화 종료 버튼, 계기판 메뉴를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는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사용해보니까 그렇게 썩 활용적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계기판을 보면은 주행 가능 거리, 순간 연비, 잔여 오일량, 타이어 공기압, 평균 연비, 타이머, 엔진이 켜진 시간, 유효 시간 나와있죠. 그다음에 속도랑 키로수가 나와있어요. 12,386km. 네, 트릭 컴퓨터 A 왼쪽으로 넘겨서 보면은 성능이 있죠. 성능에 들어가 보면은 지포스가 나와있어요. 지포스 횡방향, 그 다음에 뭐 종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G가 얼마나 걸리는지 나오는데 이게 스포츠카에 요즘에 이게 많이 달려서 나오죠. 이렇게 이런 그래픽으로도 나오고요. 제로백 이것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최상의 조건, 그러니까 최고 신기록이 4.2초 나왔죠. 제가 어제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4.8초가 나왔어요. 성인 4사람 태우고 일반유를 넣었을 때 4.8초가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랩타임 기록할 수 있는 거고, 엔진 오일 온도, 엔진 오일 압력, 트랜스 연료 온도, 타이어 온도도 나오고요. 네, 엄청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랑 연결된 mp3 노래 제목이 이렇게 뜨네요. 그 다음에 전화, 옵션에 보면은 미터 단위랑 미국식 있죠. 표시 뭐 등등등등, 속도 경고, 소프트웨어 정보. 제가 최근에 타본 차 중에서 계기판에 정보가 많이 띄어져 있는 차는 드물었던 것 같은데, 이 차는 계기판에 있는 LCD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왼쪽에는 RPM이 있고 위에도 온도 등등등, 주유량, 배터리 전압 등등등 많이 표시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차에 조금 신기한 기능이 여기 V8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평소에는 V8 기통에 이제 8개의 실린더를 다 쓰다가 조금 연비 주행 아니면 뭐 탄력 주행 이렇게 하면은 이 창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V4로 바뀌어요. 이제 그 의미가 8개의 실린더를 쓰다가 4개의 실린더로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가 되고 연비가 더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연비가 확 좋아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 6km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으나 이 기능이 이렇게 큰 역할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 차는 신기하게도 뒷좌석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가 실용성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휴대폰을 한번 넣어볼게요. 올려놓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제 휴대폰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여기 충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휴대폰은 아이폰인데 아이폰을 이제 놔둬보니까 충전이 썩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충전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 차량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기능 자체가 뭔가의 문제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충전을 저희는 이렇게 하진 않았고 안에 USB 손 뽑아서 이렇게 충전을 했어요. 네. 실용성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용할 때. 이제 핸들 좌측에 보면은 여기는 HUD 관련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버튼을 올리면은 이렇게 뜨죠. 잘 보이시나요? 지금 사각형 틀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있고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탁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밝기 조절도, 이건 제일 어둡게 했을 때, 이건 제일 밝게 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두운 날은 아무래도 밝으면 불편하니까 최대한 밝기를 내리고 하면은 눈부심이 덜하죠. 네, 다음은 그 원격 시동 거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버튼 있죠,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네, 원격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원격 시동을 끄는 방법은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꺼지죠. 주행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차를 이제 며칠을 타보니까 앞에 타이어랑 뒷 타이어랑 교환한 지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타보니까 슬립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제 그 길이 난 곳에서 이제 제로백을 한번 봤어요. 이 차가 이제 제원이 이제 6200cc V8기통에 이제 450마력이잖아요. 그래서 제로백이 얼마 정도 나올까 해서 보니까 제로백이 이제 4.8초 나오더라고요. 4.8초. 4.8초면 국산에서 보면은 그 스팅어, 기아 스팅어 3.3 터보 모델이랑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이랑 걔네들 좋은 컨디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는 컨디션이 되게 안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도 마모도 많이 일어나서 그립력을 조금 많이 잃었어요. 그 다음에 고급유를 넣어줘야 되는데 고급유 넣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게 일반유를 그냥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유를 넣어서 제대로 자기 그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조건에 그 다음에 성인 남녀 4명까지 다 탔으니까 그렇게 좋지 않은 컨디션과 좋지 않은 조건에서 제로백을 측정했는데도 4.8초가 나왔어요. 근데 이 차가 이제 450마력, 그러니까 이제 400마력이 넘다 보니까 확실히 때려 밟으면은 시트 안에 몸이 파고 들어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300마력 넘는 차를 또 뭐 타봤는가 보니 생각을 해봤거든요. BMW M4랑 벤츠 GLC 43 호주에 있을 때 43AMG였나 45AMG였나 그 차량을 비교해보면은 이제 GLC 43AMG보다는 확실히 잘 나가는 건 맞아요. 제가 그때 AMG 처음 탔을 때 AMG가 왜 이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운동적인 퍼포먼스가 확 이렇게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M4는 솔직히 제가 그때 운전을 잘 하고 이제 했던 게 아니라서 무서워서 잘 밟지는 못했지만은 M4보다 비교를 하면은 이제 M4가 확실히 더 차가 가볍고 운동 성능이 더 좋은 건 맞는 것 같고, 이 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마력, 이 정도 cc, 이 정도 배기량이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그거죠. 가성비로 보고 타는 차잖아요. 신차가가 보니까 이제 프로모션 없이 사면은 이제 5천만원 돈으로 차를 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 들어가고 하면은 더 싸겠죠. 중고차 가격대는 지금 3천만원 전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3천만원 전후로. 포드 머스탱 2.3 모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죠. 몇백만원 정도.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냥 차량 구매 가격만 보고 생각하면은 이제 K5 터보, 그 다음에 소나타 터보, 걔네들은 이제 새 차로 사면은 이제 가격이 3,700만원, 3,800만원 한단 말이죠. 나는 운동 신경이 좋은 이런 스포츠카를 타고 싶다 하면 그 차보다는 이 차가 낫긴 나아요. 운동 성능 면만 보면은. 물론 이 차가 이제 고급유 넣고 이제 연비 생각하면은 답이 없죠. 평균 연비 6km대 나왔나? 6km대 나오고 연비는 안 좋은데 그냥 이제 달리는 성능만 보면은 K5, 뭐 말리부, SM6, 뭐 소나타 비교할 바는 아니죠. 그 가격도 고려했을 때. 이제 한번 밟아 보려고 하는데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바퀴가 너무 많이 털려요. 다시 찍자 이거. 네, 이제 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ZF4에 8단 미션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미션에 대해서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은 답답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션 충격이 있긴 있어요. 이게 이 차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미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놓고 미션이 8단까지 가면은 꿀렁꿀렁거림이 없는데 수동으로 놓고 가면은 미션이 꿀렁꿀렁거려요. 기어를 올리면은 이제 텅컹 하고. 짝꿍 열려요. 네. 조금밖에 안 열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흐려요. 보여요. 그러니까 렌트카에서 이 차를 처음 받았을 때 시야가 너무 좁고 앞에 본네트 길이는 너무 길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전방 센서가 없거든요. 전방 카메라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운전해야 되나, 이게 타고 다니다 괜히 사고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뒤에 창문도 너무 작아요. 너무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이 작은 차량으로도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겠다. 트랙에서 달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땅에 붙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최대한 밑으로 낮춰서 운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진짜 앞에 박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 시트를 조금 올렸어요. 머리가 안 닿을 정도로. 그 다음에 본네트 앞이 좀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니까 큰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백밀러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도 없고 센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운전하기 어렵다,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이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스포츠카다 보니까 패들 시프트도 달려있죠. 제가 처음에 이 패들 시프트를 썼던 게 이제 2008년인가 2009년에 딱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로체 이노베이션 풀옵션을 딱 사셨거든요. 그때도 패들 시프트가 나왔어요. 동급 최초로 패들 시프트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그 광고를 했단 말이죠. 그 차는 4단 미션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패들 시프트 가지고 딱히 뭘 할 건 없었어요. 핸들에 손 잡고 있는데 이제 손을 내려오기가 좀 거시기 해서 그냥 여기서 조작한다는 느낌? 그걸로 좀 더 스포티하게 주행한다 이런 거는 1도 없었거든요. 이 차는 그거랑은 좀 다르죠. 네,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로체 이노베이션은 드라이브에서 이제 수동으로 제껴두고 패들 시프트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RPM이 그 레드존 딱 가기 전에 자동으로 미션이 바뀌어요. 턱턱턱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턱턱턱.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RPM이 레드존 갈 때쯤 되면은 퓨얼 컷을 딱 시켜버려요. 네, 다음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이 버튼을 누르면은 계기판에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버튼 누르고 밑에 버튼 누르면은 현재 속도에 고정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제가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83km로 세팅을 해놨는데 내비게이션 보면은 77km, 78km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계기판 속도랑 그 다음에 위성 기반으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 속도랑은 어느 정도 갭이 있다는 게 보여지네요. 네, 이번에 촬영하게 될 영상은요, 카마로 스프링 썸머 에디션 SS 모델입니다. 우리는 방금 돼지고기를 먹었고요. 바로 물속에 들어갑니다. 수육댐죠.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천만 원대의 이런 고성능 자동차를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카마로나 아니면 머스탱까지도 선택지에 넣으실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죠?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뭐 스팅어라든지 아니면 제네시스 모델도 충분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수입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아니면 브랜드보다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은 데일리카까지는 부담스럽지만은 세컨카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는 약간 색안경이 있었거든요. 색안경이 있었는데, 무슨 색깔요? 노란색이요. 네, 색안경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타보니까 이 차의 매력을 제가 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돈이 있으면 샀죠. 어쨌든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2016년식 카마로 SS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